정우성이 무거운 연장 가방을 어깨에 고쳐 매며 태강그룹 본사의 거대한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이 빌딩은 마치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거인처럼 위압적인 회색빛을 내뿜고 있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정우성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보안 요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금속 탐지기를 치켜들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기 점검 오셨습니까? 가방 내려놓으시고 주머니에 있는 물건 다 비워주세요. 정우성이 말없이 낡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기 점검일이라서요. 필터랑 배관 소독 장비들이라 좀 무겁습니다. 요원이 탐지기를 정우성의 몸 구석구석 훑다가 가방 안의 특정 장비를 가리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 장비는 뭡니까? 일반적인 점검 공구랑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정우성이 헬멧을 벗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 이건 이번에 본사에서 새로 보급된 수질 계측기예요. 미세한 누수나 진동도 잡아내는 정밀 장비라 모양이 좀 특이하죠. 사실 그 장비는 정우성이 좁은 자취방에서 밤을 새워 개조한 고성능 주파수 스캐너였지만 겉보기엔 평범한 수리 도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미심쩍은 눈초리로 장비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정우성은 전용 승강기를 타고 60층 회장실로 향하며 가파른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착한 회장실 앞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수행비서가 차가운 눈빛으로 정우성을 기다리고 있었죠. 수행비서가 시계를 확인하며 문을 열어주더니 낮고 매몰차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곧 복취하시니까 서두르세요. 10분 내로 작업 끝내야 합니다. 정우성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광활한 회장실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집무실은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번쩍였고 정면 벽에는 좋기 수억 원은 호가에 보이는 거대한 유화 시면의 눈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우성이 정수기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능숙하게 플라스틱 덮개를 뜯어냈습니다. 하지만 정우성의 예민한 시선은 정수기가 아닌 벽면에 걸린 그 기괴한 그림을 향하고 있었죠. 정우성이 가방 안쪽 비밀칸에서 소형 반사경을 꺼내 손목을 미세하게 비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이상해. 그림 액자 모서리에서 나오는 저 빛은 장식이 아니야. 정우성이 개조한 계측기를 그림 쪽으로 슬쩍 겨누자 장비 화면에 빨간색 신호가 규칙적으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성이 마른 침을 삼키며 그림 액자 틈새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림 액자 뒤에 매립된 초소형 렌즈. 누군가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찍고 있었어. 정우성이 그림 뒤쪽의 미세한 광학 반사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채집하는 순간 등 뒤에서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수행 비서들을 거느리고 집무실로 성큼성큼 들어오며 찬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미간을 찌푸린 채 정우성을 내려다보며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 오늘따라 작업 시간이 꽤 길어지는군. 정우성이 바닥에 떨어진 나사를 줍는 척하며 급히 반사경을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내부 필터 고정 나사가 심하게 마모되어서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신경질적인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나가봐. 머리가 지끈거리니까 소음 내지 말고 조용히 끝내. 정우성이 다시 정수기 안쪽을 만지는 척하며 강태준 회장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피곤한 듯 두 눈을 감고 있었고 그림 속 렌즈는 그 무방비한 모습을 조용히 담아내고 있었죠. 정우성이 결심한 듯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강태준 회장의 사인용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우성이 점검 확인 서명을 받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태블릿 화면 여백에 글자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정우성이 태블릿을 강태준 회장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며 다급하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여기 점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래 적힌 글을 꼭 읽어주십시오. 강태준 회장이 귀찮은 듯 한쪽 눈을 떴다가 태블릿에 적힌 문장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그림 뒤에 렌즈가 회장님의 숨소리까지 실시간으로 기록 중입니다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죠. 강태준 회장의 동공이 크게 흔들리며 정우성의 얼굴을 뚫어지게 쏘아보았습니다. 정우성이 입술을 꽉 깨물고 눈짓으로 벽에 걸린 그림을 아주 짧게 가리켰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수행 비서들에게 천둥 같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부 나가. 한 명도 남지 말고 당장 내 방에서 나가란 말이야. 비서들이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밖으로 물러나자 강태준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액자 뒤쪽을 손가락으로 더듬다가 차가운 금속 렌즈의 촉감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왜 여기 박혀 있어? 누가 감히 내 방에 이런 흉측한 짓을 한 거야? 정우성이 가방을 챙겨 신속하게 일어나며 강태준 회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곧 보안팀이 들이닥칠 겁니다. 저들이 제가 이걸 발견했다는 걸 눈치채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강태준 회장이 정우성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누가 시킨 거야? 박전무 그놈이 보낸 자객이냐? 정우성이 강태준 회장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기계를 고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회장님을 감시하는 자들은 제 상상보다 훨씬 거대한 악마들입니다. 정우성이 서둘러 집무실을 빠져나와 복도의 화려한 카페트를 밟으며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 3층 보안 관제실에서는 최 팀장이 수십 개의 모니터를 노시하며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최 팀장이 핏대를 세우며 부하 요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정수기 기사 당장 잡아. 회장실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끊겼어. 저놈 가방에 든 게 뭔지 당장 확인해. 정우성은 승강기 대신 어두운 비상계단으로 몸을 날려 층계를 단숨에 뛰어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정우성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이 폐쇄된 공간에 메아리치며 공포를 자아냈죠. 정우성이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보안 요원들이 출입용 회전문을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이 기지를 발휘해 화물 전용 하차장 통로로 방향을 틀어 오토바이가 세워진 주차장으로 내달렸습니다. 정우성이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순간
최 팀장의 검은색 차량이 타이어 끄는 소리를 내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 팀장이 차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살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당장 멈추지 않으면 여기서 내 인생 끝내버릴 줄 알아. 정우성이 핸들을 꺾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비좁은 배관실 통로 사이로 오토바이를 거칠게 몰았습니다. 불꽃이 튀는 좁은 길을 빠져나온 정우성이 도심의 빽빽한 자동차들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성이 등 뒤에서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어. 그들이 우리 엄마가 있는 요양원까지 알아내면 안 되는데. 정우성은 자신의 집으로 곧장 향하지 않고 낡은 재래시장 골목을 수차례 돌며 추격자를 따돌린 뒤 옥탑방 근처에 오토바이를 숨겼습니다. 정우성이 삐걱거리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자신의 자취방 현관문 앞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문틈에 끼워두었던 아주 작은 머리카락 하나가 사라진 것을 본 정우성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이미 집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거나 방안을 샅샅이 뒤졌다는 명확한 신호였죠. 정우성이 복도 끝에 있는 낡은 배전반 박스를 열고 메인 전원 스위치를 아래로 거칠게 내렸습니다. 집안의 가전제품들이 일제히 가동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정우성은 어둠을 틈타 옥상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잠시 후 정우성의 집안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사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우성이 옥상 난간을 꽉 붙잡고 옆 건물 옥상으로 필사의 도약을 감행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그 추악한 진실, 내 손으로 반드시 세상에 다 까발려줄게. 정우성의 눈빛이 밤하늘의 차가운 달빛 아래서 번뜩이며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자신을 쫓는 거대 기업의 음모가 발밑까지 차올랐음을 정우성은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죠. 정우성의 품 안에는 회장실에서 몰래 채집한 불법 사찰의 결정적인 증거 데이터 칩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칩 하나가 태강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폭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정우성이 밤거리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바라보며 무거운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평범한 기술자로 살아왔던 정우성의 소박한 꿈은 영원히 산산조각 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정우성이 차가운 시멘트 옥상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멀리 보이는 본사 건물의 불빛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생활이 난도질 당하고 있는지 정우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이 떨리는 손으로 암호화된 휴대폰을 켜고 스승인 고 노인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지금 사당동 아지트로 가겠습니다. 정우성의 메시지가 어둠 속 전파를 타고 사라지며 한 청년의 목숨을 건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정우성은 가방끈을 단단히 조이며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들은 점점 더 촘촘하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죠. 하지만 정우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발견한 자가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태강그룹 본사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불빛이 가리지 못한 어두운 진실이 이제 정우성의 손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이 골목길의 그림자 사이로 사라지며 챕터 1에 긴박했던 서막이 막을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우성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들이 번뜩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죠. 그렇게 정수기 기사 정우성의 이름은 이제 태강그룹 보안팀의 최우순 제거 대상 명단 가장 위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시작된 이 싸움에서 정우성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오직 그의 천재적인 감각과 용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우성이 밤 공기를 가르며 달려가는 뒷모습 위로 무거운 긴장감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는 법이었고 정우성은 그 위험의 한복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다시 한번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정우성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정우성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작은 칩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정우성의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정우성의 첫걸음은 그렇게 피와 땀으로 얼룩진 채 시작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정우성의 머리 위에서 무심히 빛나고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평온한 척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죠. 정우성이 마지막 골목을 돌아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정우성이 남긴 발자국 위로 차가운 밤이슬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태강그룹의 서버실에서는 정우성의 얼굴이 담긴 수배 전단이 전 산의 망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성, 그 이름이 세상에 거대한 파란을 일으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우성이 달리는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우성의 운명은 이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성이 옆 건물 옥상 바닥으로 몸을 날리는 순간 뒤편 자취방 창문이 박살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거칠게 구른 정우성이 무릎의 통증을 느낄 새도 없이 몸을 일으켜 물탱크 뒤편에 짙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우성이 헐떡이는 숨을 억누르며 품 안의 보조 가방을 뒤져 은색 광택이 도는 열화상 차단 망토를 꺼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건 고 노인이 예전에 선물했던 장비인데 체온을 가려주어 최첨단 열감지 카메라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죠. 정우성이 에어컨 실외기 뒤에 쪼그리고 앉아 자신의 스마트폰 배터리를 재빨리 분리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전원을 꺼도 위치 신호가 남는다는 사실을 잘 아는 정우성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지하 보안 관제실의 박도혁 전무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형 모니터를 노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정우성이 사는 동네의 실시간 열감지 영상과 전력 소모량 그래프가 수십 개 떠 있었죠. 박도혁 전무가 옆에 선 최 팀장에게 태블릿을 건네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성이란 놈 보통 내기가 아니야. 방금 이 구역에서 열 신호가 완전히 증발했어. 차단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최 팀장이 허리를 굽히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즉시 주변 민간 차량의 블랙박스를 전부 해킹해서 영상 피드를 확보하겠습니다. 박도혁 전무가 입가에 기괴한 미소를 띠며
최 팀장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정수기 기사가 점검했던 모든 집의 스마트 가전 신호를 털어봐. 그놈이 지나가면 반드시 전자기기에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 정우성은 어두운 골목길을 짐승처럼 낮은 자세로 기어다니다가 대로변에 환한 불빛이 쏟아지는 터미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전광판의 화려한 광고 불빛 사이로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피던 정우성은 보안 팀원들이 시민들의 스마트폰 신호를 무차별적으로 탈취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정우성의 눈앞에 빨간색 스포츠카 한 대가 타이어 비명 소리를 내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여자는 강태준 회장의 딸 강서연이었고 그녀는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며 차 문을 열어둔 채 내렸습니다. 정우성이 본능적으로 강서연의 핸드백에 달린 태강그룹 전용 보안 태그를 발견하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서연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핸드백을 가슴팍으로 끌어당겨 소리쳤습니다. 누구예요? 당신 뭐야?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정우성이 자신의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리며 강서연에게 자신의 낡은 계측기 화면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강서연 씨 맞죠? 회장님 심박수 조작 데이터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위험해요. 강서연이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소스 코드를 훑어보다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정우성의 작업복 가슴에 달린 명찰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정우성? 당신이 아빠한테 문자 보낸 그 기사예요? 이게 정말 우리 회사 보안망에서 나온 거예요? 정우성이 주변을 살피며 강서연의 팔을 잡고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박 전무가 당신 위치 추적하고 있어요. 일단 타요. 여기서 잡히면 다 끝장입니다. 강서연이 망설임 없이 운전석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았고 차는 굉음을 내며 터미널 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우성이 차 안에서 강서연의 노트북을 낚아채 무릎 위에 올리고 능숙하게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핸들을 꺾으며 백미러를 확인하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뒤에 검은 차들 붙었어요. 저 사람들 우리 보안팀 맞죠? 정우성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전 신호를 가로채며 대답했습니다. 네, 최 팀장이 직접 뒤쫓고 있어요. 신호 제어기 해킹할 테니까 직진해요. 정우성이 도로변 제어 박스의 주파수를 맞춰 교차로의 신호를 강제로 바꿨고 뒤따르던 보안팀 차량들이 급정거하며 엉켰습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정우성을 바라보며 기어를 변속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정수기 기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줄 알아? 정우성이 땀을 닦으며 서버 접속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기계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당신 이름으로 거액의 비자금이 세탁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서연이 차를 급정거시키며 비명을 지르듯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내 이름으로? 그럴 리 없어. 난 유학 다녀와서 경영에는 손도 안 댔단 말이야. 정우성이 차분하게 서연의 눈을 응시하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박 전무가 당신을 공범으로 만들어놨어요. 당신 아버지를 협박할 용도로 쓴 거죠. 서연이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눈물을 글썽이다가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박도혁, 이 인간을 그냥 두지 않겠어. 우리가 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있어요?
정우성이 도시 외곽에 폐쇄된 급수 펌프실 좌표를 찍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장비를 숨겨둔 곳이에요. 거기라면 박 전무의 눈을 잠시 피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카가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뒤로하고 어두운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우성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가슴에 품은 데이터 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우성에게 물었습니다. 그 칩 안에 뭐가 들었죠? 박 전무를 무너뜨릴 확실한 증거인가요? 정우성이 칩을 만지작거리며 창밖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단순한 증거가 아니에요. 이 나라 국민 전체를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설계도죠. 서연이 침을 꿀꺽 삼키며 펌프실 입구의 낡은 철문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펌프실 지하로 내려가자 쾌쾌한 먼지 냄새와 기계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우성이 구석에 놓인 낡은 천막을 걷어내자 수십 대의 중고 서버와 모니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연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당신 아지트예요?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관리한 거예요? 정우성이 서버의 메인 전원을 켜며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요. 특히 태강그룹 같은 대기업은 더더욱요. 서연이 벽에 붙은 박 전무의 프로젝트 기획안을 발견하고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 오브 가드. 이게 우리 회사가 추진하던 국가보안 프로젝트인데 내용이 왜 이래? 정우성이 모니터 하나를 돌려 서연에게 보여주며 키보드를 두드려 로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전 국민의 홍채와 심박수를 수집해서 감정 상태까지 분석하는 시스템이에요. 말 안 들으면 바로 매장시키는 거죠. 서연이 화면에 가득 찬 사람들의 사생활 영상을 보고 입을 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저기 우리 집 정원에 있는 엄마 모습도 있어. 박도혁, 이 미친놈이. 정우성이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 아버지가 왜 액자 뒤에 숨어서 숨죽여 살았는지. 서연이 물잔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당장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내가 아는 방송국 기자들이 있어요. 정우성이 서연의 어깨를 누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미 방송사 데스크들도 박 전무 장학생들이 꽉 잡고 있을 겁니다. 서연이 정우성의 옷깃을 잡으며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럼 어떡해.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놈이 세상을 집어삼키는 걸 구경만 해? 정우성이 서버실 가장 안쪽에 있는 특수 단말기를 가리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 노인님을 찾아야 해요. 그분만이 이 양자 암호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서연이 고 노인이라는 이름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고 노인? 그게 누구예요? 우리 회사 보안팀보다 더 실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우성이 연장 가방을 정리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태강그룹 보안팀을 만든 게 바로 그분이에요. 박 전무가 배신해서 쫓아내기 전까지는요. 서연이 놀란 눈으로 정우성을 따라 펌프실 계단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밖에는 이미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차 문을 열며 정우성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요. 그 노인이라는 분이 어디 있든 내가 데려다 줄게요.
정우성이 서연의 손을 잡지 않고 직접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 오토바이가 있는 곳으로 먼저 가야 해요. 차는 너무 눈에 띄니까요. 두 사람이 탄 차가 펌프실을 빠져나가자마자 숲길 너머에서 최 팀장의 보안팀 드론들이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나타났습니다. 정우성이 백미러로 드론의 접근을 확인하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이 뒤를 돌아보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거 우리 회사 드론이에요. 위치가 벌써 노출된 거 아니에요? 정우성이 차를 가속하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예상보다 빨라요. 박 전무가 이 동네 모든 차량 블랙박스를 실시간으로 연동시킨 모양입니다. 서연이 시트 뒤로 몸을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우리 잡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정우성이 전광판 아래 좁은 골목길로 차를 들이밀며 대답했습니다. 죽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안 둡니다. 당신 아버지가 내 고객이잖아요. 서연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우성의 말에 짧은 실소를 터뜨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정우성이 차의 라이트를 끄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추격자들과의 숨바꼭질을 이어갔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길고양이가 헤드라이트 불빛에 놀라 담장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정우성의 눈앞에 거대한 감시망이 촘촘하게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된 이 보이지 않는 추격전에서 살아남아야만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은신처의 차가운 시멘트 벽면을 따라 습기가 기어올랐고 서버 기기들이 내뿜는 미세한 기계음만이 지하의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이 구석에 놓인 낡은 단말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화면에 초록색 글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강서연이 정우성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며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고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고 노인이라는 분이랑 연락하는 중인가요? 정우성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일반적인 통신망은 이미 박 전무가 장악했을 겁니다. 전용 암호화 채널을 열어야 해요. 잠시 후 화면에 연결됨이라는 문구가 뜨자 정우성이 마이크를 잡고 낮게 의조렸습니다. 스승님, 저 우성입니다. 태강의 마스터 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 키가 필요합니다. 스피커 너머로 쇠 긁는 듯한 거친 노인의 음성이 지직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우성아, 내가 거긴 자살행위라고 몇 번을 말했느냐. 태강의 서버는 이제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정우성이 주먹을 꽉 쥐며 간절하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가 전 국민의 심박수를 수집하고 있어요. 이걸 멈출 사람은 스승님뿐입니다. 노인이 긴 한숨을 내뱉더니 한참 뒤에야 접선 장소를 짧게 뱉어냈습니다. 지하철 5호선 폐역사 신금곡역으로 오너라. 1시간 내로 오지 않으면 난 사라진다. 정우성이 통신을 끊고 서연을 돌아보며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하더니 절망적인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우성 씨, 내 모든 계좌가 정지됐어요. 신용카드도 통신사 서비스도 전부요. 정우성이 서연의 어깨를 짚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 전무가 당신을 사회적으로 죽이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겐 현금도 이름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펌프실을 빠져나와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탔을 때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게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우성이 가속 페달을 밟으며 어두운 지하철 폐역사 입구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폐역사 깊숙한 곳, 녹슨 철문 뒤에서 누더기를 걸친 고 노인이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고 노인이 하며 바닥에 침을 뱉더니 서연을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그 계집은 누구냐? 태강의 핏줄을 여기까지 데려오다니 제정신이냐? 서연이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며 고 노인의 앞으로 걸어가 말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딸 강서연입니다. 아버지를 구하고 박 전무를 맡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고 노인이 낄낄거리며 웃더니 정우성이 가져온 렌즈의 소스 코드를 낡은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노인이 화면을 훑어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들, 이건 단순한 영상 사찰이 아니야. 인간의 뇌파 주파수를 동기화해서 감정을 조작하려는 게야. 정우성이 노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감정 조작이라고요?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입에 물며 대답했습니다. 공포를 극대화하거나 무기력하게 만드는 주파수를 정수기나 가전제품을 통해 쏘는 거지. 국민 전체를 좀비로 만들 셈이야. 서연이 벽을 짚으며 비틀거리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박도혁. 그 인간이 정말 그런 악마 같은 짓을 기획했다고요? 같은 시각 태강그룹 본사 지하 밀실에서는 박 전무가 강 회장의 손을 강제로 잡아 문서 위에 지장을 찍게 하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강 회장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국민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육하는 겁니다. 강 회장이 피 섞인 침을 박 전무의 얼굴에 뱉으며 사력을 다해 외쳤습니다. 내 놈이 천벌을 면할 것 같으냐? 내 딸이 그리고 그 청년이 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게야. 박 전무가 안경을 벗어 얼굴을 닦으며 수행원들에게 무미건조하게 지시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노망이 나셨군. 약물 투여량을 높이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해. 다시 폐역사한 고 노인이 정우성에게 작은 USB 하나와 특수 마스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본사 지하 물류센터로 들어가거라. 거기 냉각수 파이프라인이 서버실로 통하는 유일한 구멍이다. 정우성이 마스크를 받았으며 서연에게도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서연 씨, 여기서부터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돌아가고 싶으면 지금 말해요. 서연이 우성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저지른 죄악들이에요. 내 손으로 끝내야 해요. 갑시다. 두 사람은 물류센터의 거대한 트럭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환기 덕트 입구까지 기어갔습니다. 우성이 자석 센서를 이용해 덕트의 철망을 소리 없이 떼어내며 내부를 살폈습니다. 좁고 어두운 덕트 안은 기계가 뿜어내는 열기와 쾌쾌한 기름 냄새로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정우성이 앞장서고 서연이 뒤를 따르며 수십 층 높이의 배관을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성이 금속 배관의 진동을 손끝으로 느끼며 뒤를 돌아보고 낮게 경고했습니다. 서연 씨, 30초 후에 팬이 돌아가요. 그때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벽에 밀착하세요. 거대한 환풍기 날개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하자 서연이 비명을 삼키며 차가운 배관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우성이 식은 땀을 닦으며 다시 위로 올라가 드디어 서버실 바로 아래 하수관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우성이 청진기처럼 생긴 장비를 바닥에 대고 도어락에 내부 기어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 해치가 열렸고 푸른 빛이 가득한 마스터 서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만 대의 서버가 뿜어내는 전자음이 마치 거대한 벌떼의 날갯짓 소리처럼 공간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우성이 중앙 코어에 접속하기 위해 케이블을 연결하려는데 갑자기 서버실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대신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박 전무의 얼굴이 일제히 나타나 두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박 전무가 스피커를 통해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게 정우성 기사. 그리고 우리 서연 양.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서연이 모니터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박도혁? 아빠 어디 있어? 당장 우리 아빠 내놓고 이 미친 짓 그만둬. 박 전무가 화면 너머에서 와인잔을 흔들며 아주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편히 쉬고 계시지. 그런데 우성군, 자네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서 편안하신가? 화면이 바뀌며 우성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요양원 병실의 실시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우성이 자판을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온몸을 바르르 떨며 화면을 노시했습니다. 박 전무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서버에 손을 대면 저 병실의 산소 공급 장치가 멈출 거야. 선택은 자네 몫이야. 우성이 이를 악물며 서버 케이블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서연은 충격에 빠져 우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닫힌 서버실 문 너머에서 박 전무가 보낸 보안팀의 무거운 군화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의 눈가에 핏발이 섰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하 서버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 우성의 팔을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성 씨, 어떡하죠? 저 사람들 정말 우리를 죽이려나 봐요. 우성이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 그리고 눈앞의 마스터 코어를 한 번 번갈아 보았습니다. 보안팀이 서버실 문을 부수기 위해 거대한 충격기를 가동하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정우성이 떨리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리며 마지막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낭떠러지 끝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성이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읊조리자 서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나던 마스터 서버의 빛이 우성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세 사람의 운명이 이 좁은 서버실 공간에서 거칠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서버실 내부의 푸른 빛이 정우성의 일그러진 얼굴을 기괴하게 비췄고 모니터 속에서 박도혁 전무가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정우성이 부르르 떨리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린 채 화면 속 요양원 병실을 뚫어지게 노시했습니다. 강서연이 정우성의 소매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비명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돼요, 우성 씨. 저 사람 정말로 산소호흡기를 뗄 사람이에요. 제발 멈춰요.
박도혁 전무가 화면 너머에서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여유로운 태도로 말을 이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야지, 정우성 군. 자네 어머니의 숨줄기가 자네 손끝 하나에 달려 있다는 걸 잊지 말게. 정우성이 이를 악물며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를 정도로 세게 깨물더니 낮고 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친 데가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박도혁 전무가 조롱 섞인 투로 대꾸하며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을 보냈습니다. 대가라니, 나는 지금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는 중이야. 요원들, 가스를 투입해라. 저 둘을 잠재워. 서버실 천장의 환기구에서 치익 소리와 함께 하얀 질소가스가 쏟아져 나오자 강서연이 목을 부여잡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정우성이 급히 연장 가방을 뒤져 정수기용 활성탄 필터를 꺼내더니 자신의 셔츠를 찢어 서연의 입과 코를 감쌌습니다. 서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성의 손을 붙잡고 눈물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성 씨, 나 때문에 어머니가. 정우성이 서연의 손을 꽉 쥐며 메인 콘솔 바닥의 배선함을 거칠게 뜯어내고 복잡한 전선들을 손으로 직접 잡아당겼습니다. 정우성이 전선의 피복을 이빨로 벗겨내며 강렬한 눈빛으로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박도혁, 당신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 요양원 관리 서버도 결국 우리 회사 정수기망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지. 정우성이 요양원 시스템과 직결된 외부 회선을 찾아내어 자신의 개인 서버로 우회시키는 고난도 해킹을 단행했습니다. 순식간에 요양원 병실 모니터에 정우성의 얼굴이 나타났고 산소 공급 장치의 소유권이 박도혁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박도혁 전무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속 기술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신호 차단해. 저놈이 요양원 망을 가로챘잖아. 정우성이 비상용 이산화탄소 배출구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기며 서연을 들쳐업고 외쳤습니다. 서연 씨, 정신 차려요.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두 사람이 건물 밖 비상 대피로를 통해 쏟아져 나왔을 때 이미 본사 광장에는 수십 대의 경찰차와 취재진이 깔려 있었습니다. 박도혁 전무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뉴스 전광판에는 정우성이 서연을 납치한 연쇄살인 용의자라는 속보가 흐르고 있었죠. 서연이 전광판을 보고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다니. 정우성이 서연을 일으켜 세워 군중 속으로 몸을 숨기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도혁은 이미 언론사 데스크들까지 전부 장악했어요. 이제 우리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연이 우성의 짐 가방을 대신 매주며 결연한 표정으로 우성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니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있을 신기술 발표회, 거기가 박도혁의 무덤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청소 용역 업체 차량의 적재함 속에 몸을 숨기고 발표회장이 있는 컨벤션 센터로 은밀하게 이동했습니다. 적재함 안의 쾌쾌한 먼지 속에서 우성이 정수기 필터 케이스를 분해해 초소형 송신기를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우성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 장치로 뭘 하려는 거죠?
박도혁의 마이크 신호를 뺏으려는 건가요? 정우성이 핀셋으로 회로를 납땜하며 짧고 굵게 대답했습니다. 마이크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모든 카메라 신호를 가로챌 겁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도록 말이죠. 차량이 멈추고 두 사람이 발표회장 뒷문으로 잠입하려던 찰나 박도혁의 신복인 최 팀장이 무장 요원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최 팀장이 권총을 뽑아들며 차가운 금속음을 내고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연 아가씨, 거기까지입니다. 회장님 곁으로 조용히 모시라는 전무님 명령이십니다. 서연이 최 팀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뺨을 후려치고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비켜, 이 비겁한 놈아. 우리 아빠를 어디다 가뒀는지 당장 말해. 최 팀장이 뺨을 어루만지며 서연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자 우성이 들고 있던 가방을 최 팀장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가방 안에서 소화전 노즐이 터져 나오며 하얀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그 틈을 타 우성이 서연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최 팀장이 연기 속에서 총을 난사하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잡아. 죽여도 좋으니까 저 가방만큼은 반드시 회수해. 우성이 서연을 데리고 무대 뒤편 제어 콘솔 함체 안으로 몸을 숨기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콘솔 위에는 박도혁 전무가 수천 명의 내빈 앞에서 시연할 완벽한 보안 사회 기획안이 놓여 있었죠. 박도혁 전무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자 내빈들의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도혁 전무가 마이크를 잡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청중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범죄가 사라진 미래,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새로운 시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대 뒤 함체 속에서 우성이 송신기의 안테나를 뽑아 올리며 서연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우성의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준비됐어요, 우성 씨. 이제 저 인간의 가면을 벗겨버려요. 정우성이 땀방울이 맺힌 손가락으로 송신기의 붉은색 스위치를 올리자 장비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박도혁이 준비한 홍보 영상 대신 정우성의 집과 요양원에서 벌어진 협박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박도혁 전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며 무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우성이 콘솔 덮개를 걷어내고 당당하게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내며 박도혁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이 말한 안전한 시대가 이런 겁니까?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하는 게 보호입니까? 박도혁 전무가 당황하며 경비원들에게 손짓을 보냈고 무대 위로 무장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연이 박도혁의 앞을 가로막으며 마이크를 가로채 전 세계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믿어온 태강그룹의 진짜 얼굴입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 이자에게 감금당해 있습니다. 최 팀장이 서연을 끌어내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우성이 미리 설치해둔 고주파 발생기를 가동하자 요원들이 귀를 막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정우성이 박도혁 전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몸에 심어진 중계장치의 전원을 끝까지 올렸습니다. 진실의 파형이 행사장을 넘어 전 세계 위성망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박도혁의 제국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발표회장의 거대한 대형 스크린 위로 박도혁 전무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지직거리며 깨지더니 이내 정우성의 자취방과 차가운 서버실에서 벌어졌던 추악한 협박의 현장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내를 가득 메웠던 정계와 재계의 거물급 인사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술렁이며 옆 사람과 경악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고 박도혁 전무는 단상 위에서 빳빳하게 굳은 채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박도혁 전무가 단상 마이크를 움켜잡고 핏대를 세우며 현장 기술진들을 향해 천둥 같은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화면 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해커놈들이 우리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우성이 미리 심어놓은 복제 방지 프로그램 덕분에 화면은 꺼지기는커녕 박도혁 전무가 요양원의 산소 공급 장치를 끊겠다고 협박하는 음성을 더욱 또렷하게 행사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정우성이 무대 뒤 제어 콘솔 위로 올라서며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드러내고 박도혁 전무를 향해 비장한 눈빛을 쏘아보며 대중 앞에서 당당히 외쳤습니다. 조작이라고요?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비열한 말들이 어떻게 조작일 수 있습니까? 당신은 기술을 진보가 아니라 사람을 사육하고 죽이는 무기로 썼습니다. 박도혁 전무가 단상을 박차고 내려와 정우성에게 달려들 기세로 삿대질을 하며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정우성, 내 놈이 감히 어디라고 여기가. 네가 가진 그 알량한 실력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국가가 허락한 보안 사업이란 말이다. 옆에 있던 강서연이 박도혁 전무의 앞을 가로막으며 가방 속에 숨겨왔던 아버지의 개인 일지를 높이 치켜들고 떨리는 손으로 박도혁 전무의 가슴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국가? 아니, 이건 당신의 탐욕일 뿐이야. 우리 아버지를 약물로 잠재우고 그 뒤에서 몰래 이런 짓을 꾸민 걸 내가 다 봤어. 당신은 이제 끝이야, 박도혁. 박도혁 전무가 강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릿하게 웃더니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내 최 팀장에게 아주 낮고 잔인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최 팀장, 더 이상 봐줄 필요 없어. 현장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저 두 사람을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사살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행사장 천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고 붉은색 비상등만이 기괴하게 깜빡거리며 장내를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최 팀장이 이끄는 사설 보안 팀원들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무대 위로 들이닥쳤고 정우성은 강서연의 손을 잡아채며 무대 천장에 매달린 복잡한 조명 트러스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최 팀장이 어둠 속에서 정우성의 위치를 파악하고 권총을 겨누며 차가운 금속음을 내뱉었습니다. 정우성 기사, 얌전히 내려오지 그래.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줄 테니까 말이야. 정우성이 조명 트러스 사이를 원숭이처럼 민첩하게 이동하며 미리 준비했던 고주파 교란 장치의 스위치를 켜고 최 팀장을 향해 조롱하듯 대꾸했습니다. 고통 없이? 당신들이 우리 엄마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나는 당신들한테 지옥을 보여줘도 부족해. 어디 한번 쏴봐. 누가 먼저 쓰러지는지. 그 시각 강태준 회장이 갇혀있던 지하 밀실의 문이 강한 폭발음과 함께
부서져 나갔고 서연이 매수해둔 정직한 경호원들이 피투성이가 된 강태준 회장을 부축해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며 수행원들에게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명령했습니다. 서연이, 내 딸 서연이가 위험해. 당장 서연이에게 가야 해. 박도혁 그놈이 서연이를 죽이려 할 거야. 발표회장 내부에서는 정우성이 던진 소형 전자기 펄스 장치가 터지며 요원들의 야간 투시경과 통신기가 일시에 불꽃을 튀기며 마비되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무대 아래로 내려온 정우성과 강서연은 박도혁 전무가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마스터 서버실 입구에 도달했고 정우성은 정수기 필터 속에 숨겨온 특수 열쇠를 꽂아 넣었습니다. 박도혁 전무가 서버실 모니터를 통해 두 사람의 침입을 확인하고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기술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스터 서버가 뚫리면 다 끝장이야. 크로노스를 가동해. 도시 전체의 전원을 내려서라도 저놈들을 막으란 말이야. 정우성이 마스터 서버의 루트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리는 동안 강서연은 서버실 문을 걸어 잠그고 박도혁 전무의 신복들과 온몸으로 맞섰습니다. 서연이 문고리를 붙잡고 문 밖에서 들리는 둔탁한 타격음을 견뎌내며 눈물을 흘리며 우성에게 외쳤습니다. 우성 씨,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죠? 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해요. 제발 서둘러요. 정우성이 콧등에 맺힌 땀방울을 닦을 새도 없이 화면 가득 흐르는 복잡한 암호들을 해독하며 자신의 심박수와 서버의 클럭 속도를 동기화하는 극한의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정우성이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기 직전 서버실 벽면의 대형 스피커에서 박도혁 전무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성,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미 전국의 태강그룹 정수기들에는 과부하 명령이 내려졌어. 네가 엔터를 누르는 순간 수만 가구의 정수기가 폭발할 거다. 정우성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굳어버렸고 강서연은 충격에 빠져 박도혁 전무의 잔인한 인질극 앞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우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성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바르르 떨며 박도혁 전무의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 생애 가장 무거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버실 내부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정우성이 뿜어내는 거친 숨소리만이 기계음 사이로 고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건물을 에워싸기 시작했지만 정우성의 눈앞에는 오직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진실이라는 양극단의 저울질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모니터 속 박도혁 전무의 눈을 꿰뚫어 볼 듯 노려보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박도혁, 당신은 정말 인간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기술은 파괴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말이야. 정우성이 자신의 팔목에 감긴 비상용 테스터기를 서버 본체에 직접 연결하며 자신의 뇌파를 시스템의 오류 보정값으로 강제 주입하는 무모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우성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우성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안 돼요, 우성 씨. 그러다 당신 뇌가 타버릴 수도 있어요. 제발 그만둬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우성이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입가에 맺힌 핏물을 닦아내고 담담하게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서연 씨. 이게 내가 기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점검입니다. 정우성의 눈동자가 하얗게 뒤집히며 시스템과의 위험한 동기화가 시작되었고 서버시라는 알 수 없는 정기적 스파크와 함께 거대한 빛에 휩싸였습니다. 박도혁 전무는 모니터가 지직거리며 꺼지는 것을 보고 미친 듯이 책상을 내리치며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을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거인의 심장이 이름 없는 청년의 양심이라는 작은 불꽃에 의해 멈춰 서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성의 몸이 바닥으로 무겁게 쓰러졌고 서연은 그를 끌어안으며 통곡의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행사장 위로 진실의 빛이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위해 힘겹게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붉게 변한 전광판들이 도심의 밤하늘을 기괴하게 물들였고 모든 교차로의 신호등이 동시에 꺼지자 도로는 순식간에 비명과 급브레이크 소리가 가득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정우성이 서버실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다 자신의 신경계와 연결된 뇌파 입력 장치의 전선들을 다시 한번 꽉 움켜잡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강서연이 피투성이가 된 정우성의 어깨를 붙잡고 울먹이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성 씨, 제발 그만해요. 이미 당신 몸이 한계라고요. 저 미친 시스템을 멈추려다 당신이 먼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정우성이 코와 입에서 흘러내리는 핏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초점이 흐릿해지는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서연을 향해 낮게 의조렸습니다. 서연 씨, 지금 멈추면 저 전광판 뒤에 숨은 사람들의 비명이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박도혁은 이 도시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 잠금 장치를 풀 수 없습니다. 박도혁 전무는 중앙통제실의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모니터에 비친 정우성의 처절한 모습을 보며 승리감에 젖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박도혁 전무가 마이크를 잡고 서버실 스피커를 통해 지옥의 사자 같은 목소리로 정우성을 조롱했습니다. 정우성,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너는 결국 고장난 기계나 고치는 하찮은 기술자일 뿐이야. 네가 감히 신이 설계한 이 완벽한 통제망을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정우성이 뇌파 장치의 다이얼을 한계치까지 돌리며 전자기적 통증이 뇌를 찌르는 고통에 비명을 내질렀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정우성이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을 구르면서도 시스템의 근간인 크로노스 알고리즘 속에 숨겨진 박도혁의 오만한 보안 패턴을 찾아내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도혁, 당신은 사람을 믿지 않아서 모든 걸 기계에 맡겼지. 하지만 기계는 입력된 진실을 거부하지 못해. 당신이 심어놓은 그 오만이 바로 이 성벽에 무너지는 틈이다. 같은 시각 발표회장 입구에서는 강태준 회장이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올라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움켜잡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모든 치부와 박도혁 전무의 추악한 범행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전 세계 인터넷망은 순식간에 마비될 정도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사선에서
고백하는 영상을 우성의 모니터 옆에 띄우며 우성의 차가운 손을 꽉 잡고 마지막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서연이 우성의 귓가에 입을 맞추듯 가까이 다가가 절박하고 간절한 어조로 속삭였습니다. 우성 씨, 들려요? 아빠가 용기를 내셨어요. 이제 당신만 남았어요. 우리 아빠의 죄를, 그리고 저 악마의 야욕을 당신이 끝내주세요. 정우성이 뇌파 장치의 과부하로 인해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도 마지막 남은 의지의 힘을 모아 크로노스의 핵심 코어에 접속하는 복구 명령어를 한자 한자 입력했습니다. 박도혁 전무는 자신의 통제권이 하나둘씩 정우성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광기 어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최 팀장, 뭐하고 있어? 당장 서버실로 들어가서 저놈의 머리에 구멍을 내버려. 서버실 철문이 최 팀장의 거친 발길질과 충격기 소리에 비명을 지르며 휘어졌고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소화기를 집어들고 문 앞을 지키며 최후의 저항을 준비했습니다. 정우성이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기 직전 자신의 뇌를 관통하는 거대한 전기적 충격에 눈동자가 하얗게 뒤집혔지만 입술을 깨물어 정신을 붙들고 손가락 끝에 온 힘을 실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그토록 비웃던 기술자의 마지막 점검이다. 박도혁. 세상은 당신의 장난감이 아니야. 정우성이 엔터키를 내리치는 순간 도심의 붉은 전광판들이 일제히 암전되었다가 다시 평온한 푸른색으로 돌아왔고 멈춰 섰던 지하철과 신호등들이 기적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최 팀장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정우성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지만 뒤따라 들어온 수사관들이 최 팀장의 팔을 꺾어 바닥에 짓누르며 그를 제압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최 팀장을 끌고 나가는 동안 정우성은 뇌파 장치를 머리에서 떼어내며 바닥으로 맥없이 쓰러졌고 서연은 그를 품에 안고 오열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중앙통제실에서 도주하려던 박도혁 전무도 이미 복도를 가득 메운 정직한 경찰관들의 손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을 기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서연이 우성의 창백한 뺨을 비비며 눈물을 흘리자 정우성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서연을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세상이 다시 제대로 돌고 있나요? 서연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우성의 머리를 가슴에 묻고 행사장 밖에서 들려오는 시민들의 환호 소리를 들려주며 대답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우성 씨가 해냈어요. 당신이 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고쳐놓은 거예요. 정우성이 안도한 듯 눈을 감으며 서연의 손을 잡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서버실의 소음 가득했던 팬 소리도 서서히 잦아들며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했던 태강그룹의 영광은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한 청년의 숭고한 희생과 진실이라는 이름의 찬란한 불꽃이었습니다. 정우성의 가슴 위에 놓인 낡은 점검 일지에는 오늘 날짜와 함께 점검 완료라는 글자가 눈물에 젖어 희미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새벽 하늘이 어둠을 밀어내며 밝아왔고 도시는 이제 감시의 눈이 아닌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새로운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우성을 부축해 나가는 수사관들의 뒤를 따르며 다시는 기술이 사람의 눈물이 되지 않게 하겠노라 죽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맹세했습니다. 박도역의 제국은 무너졌고 진실은 마침내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뒤편에는 이름 없는 영웅 정우성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성이 실려나가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며 도심의 소음은 이제 파괴의 굉음이 아닌 생명의 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멀어지는 구급차를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진정한 영웅의 이름을 세상이 잊지 않도록 기록하겠다고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태강그룹 본사 정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차량이 길게 늘어섰고 파란색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굳게 닫혔던 제국의 성문을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정우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간 지 일주일이 흐른 뒤였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가 일으킨 거대한 폭풍의 잔해를 정리하느라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병원 침대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정우성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하얀 천장 위로 눈부신 햇살이 부서지며 평화로운 병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서연이 정우성의 침대 곁에서 밤을 지새운 듯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앉아 있다가 정우성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성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이 붉어진 눈시울로 정우성의 얼굴을 살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성 씨, 정신이 들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나 서연이에요, 강서연. 정우성이 갈라진 입술을 간신히 떼며 서연을 향해 힘겹게 미소 지어 보이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여기가 어디죠? 박 전무는 어떻게 됐나요? 세상은 이제 안전한가요? 서연이 안도하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는 우성의 손등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우성 씨. 박도역은 구치소에 수감됐고 최 팀장과 그 일당들도 전부 체포됐어요. 당신이 우리를, 아니 이 세상을 구한 거예요. 뉴스 화면에서는 태강그룹이 불법 사찰과 여론 조작 혐의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는 속보가 연일 보도되었고 시민들은 정수기 기사의 용기를 찬양하는 댓글을 수만 개씩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수감 전 마지막으로 정우성의 병실을 찾아와 휠체어에 앉은 채 정우성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말을 건넸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우성의 손을 잡고 간절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정 기사, 자네가 내 딸과 이 회사의 마지막 양심을 지켰네. 내가 지은 죄는 감옥에서 평생 씻으며 살겠네. 정말 고맙고 미안하네. 정우성이 강태준 회장의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의 안부를 묻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재단 설립 계획을 우성에게 설명하며 그에게 재단의 보안 총괄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서연이 우성의 창가에 놓인 꽃바구니를 정리하며 생기 있는 목소리로 우성에게 권유했습니다. 우성 씨, 이제 그 낡은 연장 가방은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그 천재적인 실력을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써줬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해줄 거죠? 정우성이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도심의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서연을 향해 고개를 가로저으며 담백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화려한 사무실보다 먼지 묻은 기계 옆이 더 체질에 맞아요.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 부르지만 저는 그저 정수기를 고치던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서연이 우성의 고집스러운 대답에 아쉬운 듯 입술을 내밀었지만 이내 우성의 진심을 이해한다는 듯 밝게 웃으며 우성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박도혁 전무는 유리병 너머의 변호사를 향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숨겨둔 해외 서버 복구를 지시했지만 이미 고 노인이 모든 경로를 폐쇄했다는 소식에 절규했습니다. 박도혁 전무가 유리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광기 어린 눈으로 변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만든 크로노스는 무적이란 말이야. 정우성 그놈이 어떻게 내 평생의 역작을 망칠 수 있어. 고 노인은 우성의 병실에 몰래 들러 정우성의 머리맡에 낡은 인두기와 직접 만든 보안칩 하나를 놓아두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우성은 퇴원하는 날 병원 정문 앞에 몰려든 기자들을 피해 서연이 미리 준비해둔 뒷문을 통해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우성이 자신의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헬멧을 쓰며 옆에 서 있던 서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저도 제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재단 일 열심히 하세요. 서연이 떠나는 우성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흔들며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성 씨, 정수기 고장나면 꼭 당신 부를 거예요. 그때 꼭 와야 해요. 알았죠? 정우성이 대답 대신 가볍게 경적을 울리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도시는 이제 거대 기업의 지배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전광판에는 이제 자극적인 여론 조작 문구 대신 실종 아동을 찾는 광고나 시민들의 따뜻한 사연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은 요양원에 도착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한 햇볕을 쬐며 비로소 자신이 지켜낸 세상의 평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태강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지만 영웅 정우성은 다시 일상이라는 소중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성이 점검 가방 속에 든 낡은 수첩을 꺼내 오늘 방문할 집들의 주소를 적어 내려가는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진실의 승리는 거창한 훈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식사라는 것을 우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음 골목으로 사라지며 거대 권력과의 긴 싸움은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도심의 야경은 이제 감시의 눈동자가 아닌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불빛들로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태강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도심의 전광판에서 박도혁의 서슬퍼런 얼굴이 사라진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낡은 변두리 골목길에는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할머니들이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에 반갑게 고개를 돌리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낡은 연장 가방을 어깨에 맨 정우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벗자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건강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정우성의 손을 잡으며 평상 위에 놓인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을 내밀고는 정겨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에구, 우리 정 총각 왔구먼. 날도 더운데 정수기 보러 이 먼 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아. 이것 좀 먹고 쉬었다 해. 정우성이 수박을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할머니의 굽은 등을 가볍게 토닥이고는 싹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늦은 건 아니죠? 어르신들 드시는 물인데 필터 갈 때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수박 정말 다네요. 잘 먹겠습니다. 정우성은 이제 세상을 구한 영웅이 아닌 동네의 온갖 가전제품을 고쳐주는 친절한 정기사로 불리며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성이 좁은 자취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정수기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가방에서 손때 묻은 공구들을 하나둘 꺼내어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우성이 정수기 내부의 관을 세척하며 기계가 내는 미세한 진동음에 귀를 기울이다가 문득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보고 1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정우성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이름인 강서연 석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우성이 젖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강서연의 생기 넘치고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가 병실 안을 채우듯 울려 퍼졌습니다. 우성 씨, 지금 어디예요? 내가 오늘 재단 행사 때문에 근처 지나가는데 시원한 아이스커피 사들고 갈까요? 정우성이 정수기 필터를 조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우고는 무심한 척하지만 다정한 어조로 대꾸했습니다. 서연 씨, 저 지금 일하는 중인 거 알잖아요. 이 사장님이 이런 허름한 골목까지 오시면 동네 사람들 다 구경 나와서 일 못해요. 서연이 전화기 너머에서 깨르르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조금은 차분하고 진지해진 목소리로 우성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가 어제 면회 때 우성 씨 안부를 묻더라고요. 재단에서 만든 새로운 보안 장학금 이름을 우성 장학금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정말 안 될까요? 정우성이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정수기 덮개를 닫고는 창밖으로 비치는 평화로운 골목길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이름 없는 기술자로 남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연 씨도 이제 그만 제 이름 잊어버릴 때 됐는데 참 끈질기시네요. 서연이 아쉬운 듯 짧은 한숨을 내뱉더니 이내 정우성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겠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끝인사를 건넸습니다. 알았어요. 고집불통 정 기사님. 대신 저녁에 요양원 들를 때 제가 엄마 드릴 꽃바구니 미리 보내놓을게요. 그건 거절하지 마요. 전화를 끄는 정우성이 가방을 챙겨 일어나는데 방 안의 낡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감옥에 수감된 박도혁 전무의 최종 판결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 박도혁 전무는 예전에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이 텔레비전 화면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작은 흉터들을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혼잣말을 으조렸습니다. 박 전무님, 당신이 믿었던 그 차가운 기계들보다 지금 할머니가 주신 이 수박 한 조각이 훨씬 힘이 세다는 걸
이제는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정우성이 할머니 댁을 나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자 골목 어귀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정 기사 아저씨다 라고 외치며 달려와 오토바이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우성이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며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나누어 주고는 다시금 세상을 향해 경쾌한 엔진 소리를 내뿜었습니다. 우성은 강태준 회장이 남긴 재단을 통해 몰래 부탁했던 대로 기술소의 계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코딩 교실의 비번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성이 도착한 무료 교실의 칠판에는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도구입니다라는 우성의 좌우명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우성이 아이들에게 컴퓨터 회로를 설명하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은 교실 문틈으로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연은 우성이 지키고자 했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가 왜 영웅의 자리를 거부했는지 이제야 온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강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도혁과 싸울 때 적어두었던 복잡한 수식들 대신 내일 고쳐야 할 정수기와 고장난 라디오의 주소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우성이 수첩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자 강바람이 우성의 땀을 식혀주며 기분 좋게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멀리 도심의 빌딩 숲에는 여전히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누군가를 감시하는 눈이 아닌 서로의 밤을 지켜주는 따뜻한 등불이었습니다. 정우성이 다시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길을 따라 자신의 작은 보금자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성의 오토바이 뒷모습 위로 쏟아지는 달빛은 마치 세상을 구한 이름 없는 영웅에게 주는 유일한 훈장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정우성은 요양원에 도착해 꽃바구니를 들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잠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서연 씨가 또 전화 왔어요. 여전히 잔소리가 심하긴 한데 그래도 참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도 서연 씨 좋아하시죠? 어머니의 평온한 숨소리가 병실 안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우성은 그 소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계의 작동음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1년 전보다 훨씬 투명하고 맑아 보였으며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공포 없이 단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이 병실을 나와 밤 공기를 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 이름 없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우성이 자신의 작업대 앞에 앉아 고 노인이 보내준 새로운 인두기를 꺼내 들고 이웃집 꼬마의 부서진 장난감 로봇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인두기 끝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는 우성의 집중한 얼굴 주위를 맴돌다 창밖의 밤하늘 속으로 조용히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정수기 기사 정우성, 그의 손은 이제 거대 기업의 음모를 부수는 창이 아니라 망가진 이웃의 일상을 이어붙이는 따뜻한 약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성이 수리를 마친 로봇의 스위치를 올리자 로봇의 눈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들어왔고
우성은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찾고 세상을 구했던 청년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아닌 우리 곁에 평범하고 따뜻한 풍경으로 남았습니다. 정우성이 내일의 점검 일지를 확인하며 전등을 끄자 작은 창문 너머로 새벽의 기운이 조용히 찾아와 그의 지친 어깨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정우성이 지켜낸 사람의 온기는 영원히 식지 않을 것입니다. 정우성이 깊은 잠에 빠져든 집 위로 새벽별이 마지막 빛을 내뿜으며 사라졌고 다시 시작될 내일의 태양은 영웅 정우성의 앞날을 환하게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수기 기사 정우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잘것없는 기술자로 보였던 한 청년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천재적인 실력 덕분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을 지키고자 했던 따뜻한 마음과 어떤 유혹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올곧은 양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기술이 세상을 삼킬듯이 빠르게 변해가는 요즘이지만 결국 세상을 아름답게 지탱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온정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정우성이 영웅의 자리를 마다하고 다시 골목길로 돌아가 낡은 가방을 맸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중한 가치를 지켜낸다면 세상은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